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2차 이론반을 개설했는데 저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말씀드리고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저는 안준호라고 하고요. 저는 30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30회라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됐었어요. 이제 3년쯤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합격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제 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을 저장하게 되면은 카톡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네, 그것들 가지고 뭐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전화를 받으면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바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는다고 해도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면서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찾아보고 말씀드리긴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꼭 무역실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수험생활 하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말씀 주셔도 괜찮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술 한잔 하고 싶다 또는 밥 한 끼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저는 그 30회 합격을 했는데 다른 강사분들도 요즘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수험생활 할 때도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1차를 합격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1차를 떨어지고 2차를 보러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1차를 합격을 하든 못하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2차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1차를 합격하고 나서 유예생이 돼서 준비를 하시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벌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합격을 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합격을 꼭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동차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뭐 사실 동차라는 개념 자체가 1년 안에 그냥 다 붙는다라고만 하면 다 동차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에는 뭐 동차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못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동차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사에 31기 중에 동차 합격하신 분이 있으세요. 동차 합격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참고사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무역실무란 과목 자체가 되게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넓고 봐야 할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딱 뭐랄까요 법처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짚어져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고 말 그대로 무역실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저희랑 이제 거래를 합니다. 저랑 거래를 하는데 제가 매도인이고 여러분은 매수인이에요. 근데 서로 거래를 할 때 저는 이것저것을 다 고려를 해볼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딱 뭐가 제일 좋다라는 게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둘 간에 분명히 서로 간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둘 다 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또는 관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식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 무역실무란 과목이 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자주 나오냐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질 수 있는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유형성과 한계점을 지적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유형성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단점을 갖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볼 그런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출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지향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법처럼 딱 암기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1차 공부하실 때 무역영어 하셨던 분들 중에 뭐 그때는
뭐 틀린 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보고 하시는데 2차에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크게 넓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무역실무란 과목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그 강사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2차에 대한 OT라든 이런 것들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이제 무역실무란 과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OT를 하고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실무 일단 기출문제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2차 이론 듣고 그냥 강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방식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2010년도부터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 6개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2016년은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보고 나면은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볍게 보시면 2010년도에 무역의 개요, 무역거래 과정이라는 부분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인데 10점 나왔고요. 그 점수 배분을 보시면 총 전체 분량에서 2% 정도, 2.1%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냐면, 드셔야 되냐면, 일단 앞에서는 출제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출제된 부분이 전체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무역의 개요, 그다음 무역거래 과정에서는 내가 만약에 공부하는 시간이 총 100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다 과정을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 2시간 가량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막연하게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헤드업스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해서 계속 공부를 하실 건데 공부하실 때에도 이런 거를 정확히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메터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더라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편에 보시면 이제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역시 출제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부분이 의외로 보시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사실 시점짜리 문제로 내기에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관한 그런 비중은 좀 낮게 하시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출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만 일단 생각하시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무역계약서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나와 있는데 사실 무역계약서는 별로 출제된 적이 없었고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품질 조건, 가격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수량 조건, 환적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문제 중에서 이제 10점이나 되어 있고 맨 뒤에 그 뒤 아래에 보시면 신용장 및 거래 실제에서 50점이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2년도 50점짜리 문제를 보시면 선적 조건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내용을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신용장이랑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거기 신용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저의 조건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여기 책 잠깐 보시면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548페이지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48페이지 뒤쪽에 있어요. 맨 뒤쪽에. 거기에서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548페이지에서의 1번 문제 보시면 선적의 정의와 선적 시기의 결정 방법을 설명하고 UCP 600상에서 운송 서류별 선적 일자의 해석 기준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시험을 봤었거든요. 제가 그때 유예생이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처음에 문제를 받자마자 좀 당황했습니다. 선적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 근데 10점도 아니고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 선적의 정의와 헌적식의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선적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중에서 그 안에서 헌적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고 그 뒤에 가서는 이것들을 UCP 600에 나와 있는 그런 헌적일자 해석 기준이라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는 2012년도에 신용장 및 거래 실제라는 부분에서 50점 분량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나왔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무역계약의 본질과 CISG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10점, 2010년도 나왔던 게 10점 분량이었고 작년 나왔던 분량이 25점 분량이었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CISG하고 그다음 2014에 나와 있는 위험 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 배분을 반반씩 한 거예요. 25, 25 이렇게 해가지고 CISG하고 그다음에 톰스 2010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서 했던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CISG 같은 경우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나올 수가 있고 대신에 공부를 하긴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조금만 낮춰서 하시면 조금만 비율을 낮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의외로 정형거래 조건하고 이크텀즈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거의 매년 됐었어요.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2010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실 때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죠. 내용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201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반복되는 문제가 없다는 말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출문제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 싹 본 다음에 여기서 안 나온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더 체크하시고 그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좀 2010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출제된 부분들이 어디가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니까 반복되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반복되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 출제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 강사분들이 정해준 것도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런 것들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다른 수험생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공부했던 분들하고는 분명히 효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역대금의 결제 보겠습니다. 결제 보시면 2012년하고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왔었네요. 여기서 말하는 결제라는 것은 신용장 방식 말고 비신용장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송금 방식, 추신 방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겠죠. 딱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년 나왔었어요. 2012년도랑 2015년도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는 무역대금의 결제라는 부분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장 및 거래 실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용장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UCP 600이라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보면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아까 저희 봤던 거 있잖아요. 50점짜리 문제 봤던 거 그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가서는 작년에는 그거 나왔었어요. 지급이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UCP 600에 나와 있는 그 정의 규정을 가지고 신용장을 연계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은 좀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는 문제로 가고 있는 걸 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국제무역 운송과 해상보험이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운송이랑 보험이 앞으로 출제될 부분들이 많고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28회부터 1차를 봤어요. 제가 이제 3년차 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제가 28회부터 시험 봐서 28회, 29회 총 30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28하고 30회 때 1차를 붙었어요. 봤는데 그때만 해도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3대 협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CISG, 텀즈 2010, UCP 600 이것만 암기를 하면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30회 때 시험 볼 때만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협약 문제를 보면은 그냥 CISG, 텀즈 2010, UCP 말고도 운송과 보험에서도 출제되는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운송이랑 보험에서 나올 부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왔죠. 특히 결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운송이랑 보험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무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이랑 보험을 잘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뭐 운송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보시면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이 많았지만 막상 시험 나오니까 그렇게 잘 쓴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운송이랑 이제 보험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운송을 보면은 45점 분량이 나왔네요. 지금까지.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겠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 보시면 총 4번 나왔었네요. 10점, 10점, 10점 해서 40점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편 소개에 넘어가서 4편을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이 종료하고 계약 위반, 그 다음에 무역 클레임과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중재제도 보시면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2013년도 제가 시험 봤던 해였는데 이때 뭐가 나왔었냐면 유역협약에 대한 그런 승인 집행의 거부 사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부분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근데 그 뒤로는 앞뒤 불문하고 나온 적이 없었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재가 아마도 올해나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ICC 중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2012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발효가 됐던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안 나오면 내년 나오거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재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말씀드렸던 기출문제, 제가 지금 판단한 게 아니죠. 그냥 기출문제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이 올해 시험 보고 나면은, 여기 표를 하나 더 그리세요. 옆에다 여러분들 여기다 이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가지고 2016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나왔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최근 6년 사이에 최근 7년 사이에 봤더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나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 뒤에 보면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뭐 출제 경향이랑 학습 방법을 설명한 게 있어요.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 1번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별로 가질 수 있는 효용과 한계점 등을 논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협약 등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법별로 해가지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효용이라든지 한계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기출문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550페이지 보시면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31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550페이지 그 1번 문제를 보시면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550페이지입니다. 자, 1번 보면은 추심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화한 추심 결제에서 DPS 사이트, DP 유전스, DA 조건을 비교 설명하고 사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문제였지만 그 뒤에 내용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이들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한계성을 각각 제시한 후에 매도인의 신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50점짜리 문제에서 논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생각들 있잖아요. 정리한 내용들까지 추가해서 곁들여서 내용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그런 뭐랄까요, 한계성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들이 정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딱 이거 한계성은 뭐다라고 했겠지만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의견들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거기서 플러스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하는 문제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문제랑은 다른 겁니다. 그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항 추신 결제에서 DP 에사이트, DP 유전스, DA 조건을 비교 설명하라고 나와 있지 논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이것들은 사실 이론이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라는 의미인 거고 그 뒤에 보시면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논해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의견들을 한번 논해보세요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를 봤을 때도 비교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수험생 분들이라고 하면은 웬만큼 다 정리되어 있겠죠. 비교 설명하는 문제들은 정리되어 있을 거고, 다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논하는 문제에서 변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암기만 했다, 나는 목차만 알다 외워서 왔다 라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책을 여러 번 읽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리한 거 말고도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썼다 라고 하시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들은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내용을 볼게요. 549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이부터 2010 나와 있는 CIF 규칙을 설명하고, 여기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설명하는 문제 나왔는데 그 뒤에 보시면 동규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논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논하는 부분들이 다 시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2012년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2010년도 나왔던 문제 볼게요. 546페이지 보시면 27회 나왔던 문제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시면 거기도 보면은 이제 뭐 GCC 선화증권하고 지급 인도 조건와의 관계, 그 다음에 히텀스 2010에 나와 있는 CFR 조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결합한 무역거래 방식의 장점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설명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논하는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게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라고 문제를 냅니다. 낸 다음에 그 뒤에서 특정 부분들을 논해보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의견들을 한 번 더 써보세요라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변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내용들 설명해보세요로 했을 때 거의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잘 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사실상 변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시험 출제했는데 저희 시험을 보면은 뭐 100명도 안 뽑잖아요. 1년에. 근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중 100명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를 냈을 때 그게 갈라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차이점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얼만큼 더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기본서 나와 있는 내용들 암기해 정리해 써야지 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나중에 채점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 나와 있냐면 수험생 분들이 암기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기본서 나와 있는 내용들만 달달 외워서 옵니다. 달달 외워서 와가지고 시험지에 써요. 그러면은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점, 뭐 효용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목차들을 한두 개 더 쓴다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쓴 답안이 훌륭한 답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역실무라는 과목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딱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그 내용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형화되어 있는 이론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론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그걸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무역실무라는 것이 사실 저도 무역실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실무적인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겠죠. 뭐 제가 실제로 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역 거래를 해봤자 그런 기업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전 훨씬 더 경험이 적겠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더 접근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무역 실무에 대한 OT 한번 하고 이제 수업하도록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실무 공부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목차 만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가 있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시용장 방식 같은 경우는 은행 될 거고요. 그 외적인 것들은 각 당사자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은 매도인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한 번은 매수인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은 내가 관사가 될 거라 생각해 보시고, 관사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간자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도인이라든지 매수인한테 컨설팅을 해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런 내용들을 봐보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나는 3번을 읽었다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3번 읽는 사람들 하고, 한 번은 매도인 입장에서 책을 읽어보고, 한 번은 매수인 입장에서 책을 읽어보고, 한 번 내가 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깊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해도가 많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딱 예를 들어 가지고 CRC성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내용들을 매도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겠죠. 일단 매수인은 반대로 내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도인과 매수인 편이 아니라 중간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각각의 입장에서, 각 당사 입장에서 읽어보고 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학습 방법 나와 있는데요. 프린트 나눠드렸던 거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보시면 당사자별로 효용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나왔던 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별로 가질 수 있는 효용이 뭐가 있는지, 한계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예요. 무역계약이라는 것이 성립과 이행과 종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런 과정들이 다 별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적인 부분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저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해결할 때 나중에 대금 지급할 거, 그다음에 분쟁 해결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겠죠. 근데 그냥 계약 체결 따로, 그냥 성립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내용 따로, 이행할 때 내용 따로, 종료 내용 따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 서로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세법이라든지 관세의표, 관세평가 마찬가지인 게, 그것들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통관이라는 것은 보통 다 수입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큰 무역에 대한 그런 과정 중에서 통관은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건이 수입되는 그런 과정, 절차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무역은 전체 더 큰 범위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통관도 당연히 무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무역실무라는 과목에서 관세법, 그 다음에 관세의 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관세평가라든지 아니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다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무역실무 과목에서 관세법과의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실무라는 과목 안에 무역실무라는 내용 자체가 전체를 다 포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역실무 따로 관세법 따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역실무, 그 무역 과정 중에서 한 부분이 통관일 거밖에 없으니까 통관 당연히 무역실무라는 과목 안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연관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대외무역법 상에 보면 수출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수출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정의하고 관세법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하고 비교를 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중개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개무역이라는 것도 각 법리별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해석을 다르게 한다보다는 조금 더 많은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외무역법상에 나와 있는 중개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다른 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중개무역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디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병행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역실무란 과목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암기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둘 다 틀린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무역실무는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암기도 되어 있어야 돼요. 암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저희 그것들 있죠. 해박 같은 것들 있잖아요. CISG라든지 히턴도 2011이라든지 UCP 600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있죠. 뭐 회상 가서는 헤이그, 비스비 뭐 이런 추측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다르고 아다르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저 기출문제 봤던 것 중에서 저기 책 잠깐 볼게요. 548페이지에 보시면 548페이지에 보면은 1번 문제 있죠. 아까 저희 봤던 겁니다. 기출문제. 거기에 보면은 UCP, 그러니까 1번 문제 뒤에 보면은 UCP 600 상에서 548페이지 보시면 UCP 600 상에서 운송 서류별 선적일자 해석 기준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UCP 600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송 서류별이니까 운송 서류 이거는 이제 조항을 말씀드리면 19조부터 25조 해당이 될 건데 그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규정들을 다 기술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덧붙여가지고 내용들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이 좀 다르게 적혀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정리 안 하시고 가져가지고 그냥 이해는 하고 갔는데 규정을 제대로 못 적었다. 라고 하면은 점수 완전 깎여요. 완전 감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누가 봐도 똑같이 보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UCP 600이라든지 뭐 CISG, 빅톰스 2010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다 누가 보더라도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해석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그냥 대충 봐야지 라는 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관세법 공부하실 때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도 법적인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한 사람들하고 그냥 이해만 하고 풀어 쓴 사람하고는 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누구나 같이 공부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병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해서 대외무역법하고 외국환 거래법을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올해 2차 볼 거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본다는 생각해 보셔도 1년 넘게 남아있어요. 1년하고 한 2개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무역실무 따로 하고 나중에 대외 외환 따로 해야지 라고 하시면 나중에 늦습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대외 외환을 11월 달에 하려고 하세요. 9월 내지 11월 돼서 해야지. 지금은 무역실무가 부족하니까 무역실무를 많이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대외 외환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무역실무를 공부를 하실 때 같이 시작하세요. 같이. 대외 외환을 같이 시작하세요. 지금 5월 달에 하고 있으면 나도 대외 외환을 지금 봐야지. 또는 좀 늦더라도 7월 달에 봐야지.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 외환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다만 좀 생소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1차에도 공부를 안 했고 2차에 와서도 사실은 여러분들 책도 두껍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미루게 됩니다. 미루게. 나중에 봐야지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11월 달에 보시면 그때는 한번 보고 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보고 나서 바로 1월부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못 쓰겠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 5월부터 무역실무 다른 과목 공부하셔도 1월 달에 됐을 때 잘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6개월 넘게 공부를 해도 쓰기 힘든데 당장 2달 공부해가지고 쓴다고 그러면은 잘 안 써지겠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외 외양 같은 부분들은 처음에는 잘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사전만 받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대외 외양을 많이 공부를 하시면 지금 하시면 분명히 당당컨대 나중에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1월부터 뭐 무사를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보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든 그때 되면은 대외 외양이 되면은 무역실무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무역실무 그때 답안지 받아보면 알지만 만약 100명이 시험 본다고 한다면 대외 잘 쓰는 분들이 1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잘 쓰는 분들이 1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쓰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다 해서 30명이 안 돼요. 100명 중에 30%도 못 씁니다. 대외 외양을. 아예 비워둔 분도 많아요. 빵점 처리된 분도 많고요. 여러분들 지금 잘해두시면 나중에 그런 분들하고는 최소 10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점수 차이 10점이라는 거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당부만 말씀드리고 1교시는 OT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무역실무 과목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논문 찾아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논문들을 가지고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역실무 공부할 때 나는 기본서 가지고 부족해 라고 해서 논문들을 찾아서 공부해야지 정리해서 나는 더 잘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논문들을 가지고 챙겨보지 마시고 저는 수업을 할 때 제가 논문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릴 거예요. 같이 말씀드릴 거고 좀 문제 같은 것도 중요한 사례들이 있으면 제가 같이 보고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아 보시는 건 좋아요. 그냥 논문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내용들 한번 보는 건 좋지만 이거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계속 파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더 내용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은 수업 목적에 맞게끔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논문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거 깊이까지 내가 다 이해해야지 라고 하시면 사실 힘들어요. 논문 이렇게 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렇죠?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읽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질문하시고 제가 모른다고 한다면 저도 다른 강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의 강사분들 다른 분들 많거든요. 아니면 제가 부족하면은 제가 다 찾아보고 공부하면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꼭 해드릴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옛날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논문 같은 것들을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 보면서 이렇게 숙제가 됐으니까 범위들을 한정시켜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너무 넓은 범위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했을 때 기출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나중에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디까지를 범위로 잡고 공부를 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무역실무란 과목이 있다. 이 차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사분들이 주는 거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지. 라는 것은 오산입니다. 착오예요, 착오. 오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강사분들은 그냥 그거밖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합격시켜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줄여주는 거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줄여준다고 해서 다 안 나온다는 건 없어요. 사실 안 나온다는 건 없어요. 전체 범위에서 안 나옵니다. 이건 꼭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이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출제된 적이 없었고 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 공부할 때 어디까지를 공부할 것인지에 그런 대한 이제 범위들을 많이 제가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캐치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은 저도 시험을
계속 매번 봤었고, 매번 출제가 되면 내용 분석을 하는데, 사실 기본서에서 벗어나서 출제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부분 나왔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사분들,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모의서를 냈을 때도 많은 부분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예상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깊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깊이라는 것은 논문을 쓸 만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수업 목적에 맞게끔 이해도를 높이겠다라고 하시고, 그 안에서 모르는 것들은 꼭 질문하시고요. 아시겠죠?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얻어 가셔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뭐 메일에 쓰기 어렵다 아니면 카톡 있으니까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뭐 새벽에 안 보내면 되죠. 뭐 새벽에 보내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 되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꼭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나는데 일단은 OT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OT는 마치고 제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무역의 개념부터 들어갈 건데, 여러분 학습 그거 계획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첫 시간에는 진도를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앞부분에 출제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히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나올 만한 부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 다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아마도 청약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청약과 승낙까지 예를 들면 120페이지까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앞에서는 나올 게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들 가지고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도 아직 많이 모자라고요. 무역실무라는 과목이 2달 과정으로 하기엔 좀 벅찬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